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에 걸쳐서 방영된 제발 그 남자 만나지 마요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여주인공 서지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인공지능 가전제품 개발자입니다. 여주인공은 자신이 만든 인공지능 냉장고의 성능을 테스트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건넵니다. 나는 30대 여성이고 계속된 야근으로 인해서 나에게는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 어제는 샌드위치로 끼니를 때웠어. 제대로 된 밥 먹어본 지 너무 오래됐는데 나 뭐 먹는 게 좋겠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냉장고가 상쾌하게 청국장 어떠세요? 이렇게 답변하고 조리법을 소개합니다. 심지어 AI 냉장고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정보들도 이 여성에게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은 만나서는 안 되는 남자가 어떤 유형의 남자인지, 또 사회생활 중에 상관들하고 있을 때 어떤 메뉴를 고르는 것이 좋은지, 이런 것들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는 갈등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것은 개발자가 입력하지 않은 데이터도 AI가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주인공 서지성은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였는데 다정한 치과 의사와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개발 중인 인공지능 냉장고가 화재 사고로 인해서 고장이 납니다. 그런데 늦은 밤 다시 냉장고가 작동하면서 전보다 더 많은 정보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개발자를 비롯하여 누구도 입력한 적 없는 특정인의 동선, 카드 사용 내역, 메신저 대화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 AI 냉장고는 주인공의 상사가 저지른 부당한 행위들을 알려주는 것은 물론이었고 예비 남편의 은밀한 사생활도 알려주었습니다. 예비 신랑은 메신저를 통해 자신의 친구들에게 예비 신부의 노출 사진을 공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역설은 물론 얼굴 및 몸매 평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사실들을 인공지능 냉장고가 털어놓은 것입니다. 이 드라마는 이 발전해가는 세상 속에서 인공지능의 어두운 면이 과연 어떤 부분이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화두를 던졌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인공지능은 어느새 우리의 삶 속으로 파고들고 있죠. 실제 현실은 어떻습니까? 2016년 3월 세계는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와 바둑 구단 이세돌의 대결을 보았습니다. 컴퓨터의 빠른 업데이트를 통해 이 딥러닝에 의한 학습과 판단을 인간이 따라갈 수가 없었죠. 사실 다양한 경우의 수를 가진 창의적 두뇌 스포츠인 이 바둑은 도저히 기계가 따라갈 수 없는 영역으로 취급받곤 했습니다. 하지만 알파고는 첫 번째 경기에서부터 이세돌 구단을 제압했고 총 4번의 경기에서 단 한 번만 패했을 뿐 이세돌을 완벽하게 제압했습니다. 1년이 지나서 2017년 5월에는 알파고가 바둑 세계 최강자인 중국의 커제 구단과 이세돌은 당시 세계 랭킹 5위였고 이 커제 구단이 1위였는데요. 커제 구단과의 경기에서 3번을 했는데 3번을 알파고가 다 이겼습니다. 1년이 지나면서 더욱 진화한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이 인공지능의 등급을 제가 언급하겠는데요. 인공지능은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인간보다 1000배 이상 높은 지능을 가졌을 때 붙여줄 수 있는 초인공지능, 그리고 인간 수준의 범용 인공지능, 그리고 한 가지 일을 아주 잘하는 약인공지능, 약한 인공지능,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파고의 경우는 이 약한 인공지능에 속합니다. 알파고가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기사들과 유튜브를 검색해보니 더욱 진화된 알파고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세돌과 커제를 이긴 이 기존의 알파고는 지난 40년간 바둑 기사들의 경기 16만 건을 입력하여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바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존의 알파고를 능가하는 알파고가 나왔는데 이것은 알파고 제로입니다. 이 알파고 제로 버전은 알파고와 대결해서 몇 대 몇으로 이겼을 것 같습니까? 100대 0으로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렇게 똑똑한 알파고는 몇 년치의 바둑 정보를 입력한 것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알파고 제로는 바둑의 기본 법칙만을 입력했다고 합니다. 기본 법칙만을 입력해서 알파고 제로끼리 경기를 하게 해서 그걸 통해서 이렇게 똑똑한 기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바둑을 배우는 아이들은 바둑학원 선생님이 아니라 이 컴퓨터를 켜놓고 알파고 제로에게서 바둑을 배운다고 합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인간만의 영역이 있다는 확고한 신념이 이렇게 깨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일례로 2018년 2월에 있었던 평창 동계올림픽은 로봇 저널리즘의 관점에서도 아주 특별한 올림픽이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주간 뉴스 통신사인 연합뉴스는 올림픽봇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로봇 알고리즘을 이용한 올림픽 기사를 송출했습니다. 올림픽 봇은 경기 종료 후에 1, 2초 만에 기사를 송출하여서 독점했습니다. 최초 보도를 독점했습니다. 올림픽 봇은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실시간으로 올리는 올림픽 데이터에서 팩트만 골라내어서 기사에 있어서 오류를 차단하는 역할도 할 수 있었고, 심지어 잘못되거나 어색한 표현을 수정까지 했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사람답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번에는 제가 폐기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2020년 12월 정식 런칭한 AI 채팅 서비스 이루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2021년 1월 12일 서비스를 중단하고 결국 폐기 처분되었습니다. 한 달도 안 되어서 폐기 처분되었는데요. 이 개발사인 스캐터랩은 2016년에 출시한 연애의 과학이라고 하는 어플을 통해서 연인들의 대화 데이터를 확보했는데요. 이 연애의 과학이라고 하는 어플은 찾아보니까 아직도 이 어플 상세 정보, 이 어플 이 소개가 나오는 걸 보니까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앱 상세 정보에 보면 카카오톡 대화를 분석해서 상대방의 감정을 알려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연인들이 이렇게 썸 타고 있을 때 자기 연인들과의 대화를 카카오톡 대화를 거기 어플에 올리면 이 남자가 나를 좋아하고 있을 확률이 몇 퍼센트 뭐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어플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해서 이 연인들의 대화들을 확보한 다음에 그 100억 건을 딥러닝 방식으로 이루다 이 AI 서비스에게 학습을 시켰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통해서 이 채팅 봇을 만들어낸 거죠. 연인들의 대화들을 그렇게 많이 입력을 하니까 사람처럼 이럴 때 연인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이런 걸 아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서비스를 개시하자마자 MZ세대를 중심으로 광풍이 불어서 2주일 만에 75만 명이 넘는 이용자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루다 서비스가 일부 사용자들의 성희롱에 시달리기 시작하고 또 소수자와 약자 및 인종 혐오 발언을 쏟아낸 데다가 이루다 개발의 바탕이 된 이 연예 과학 앱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발생해서 그렇게 금방 중단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불상사는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사가 2016년에 개발한 인공지능 챗봇 테이가 인종차별적 발언을 쏟아내어서 출시한 지 16시간 만에 운영이 중단된 사태와 유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진정 자비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을 닮았는지, 여러분들 자신의 모습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기적인 유전자를 뽐내는 인간의 편견, 우리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편견,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어마무시하게 담겨 있으니 그러한 빅데이터를 학습한 언어 생성 알고리즘과 이미지 생성 알고리즘에 따라 만든 인공지능이 그렇게 처참한 결말을 보여주는 것은 그야말로 당연해 보이지 않습니까? 다음으로는 알파고처럼 인간과 대결하는 인공지능 이야기입니다. 2021년 1월부터 2월까지 SBS 신년 특집으로 세기의 대결 AI 대 인간이라는 프로그램이 방영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1회차는 AI 가수와 가수 옥주현의 대결이었습니다. AI에게 옥주현의 기존 노래들을 학습시키고 훈련시킨 후에 옥주현이 실제로 한 번도 불러보지 않은 노래를 이 기계가 부르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옥주현과 대결을 했는데 실제 인공지능과 대결하기 전에 이 옥주현이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면 아주 당당합니다. 자기가 한 번도 불러보지 않은 노래인데 기계가 어떻게 자기보다 더 잘 부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만만치 않은 이 대결 구도를 당사자는 물론이거니와 시청자들도 다 모두 여실히 느꼈습니다. 이 세기의 대결 AI 대 인간이 방영되기 바로 한 달 전 엠넷에서 방영된 AI 음악 프로젝트 다시 한 번은 어떻습니까? 이 프로그램은 이미 고인이 된 가수들의 목소리를 재소환하는 것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고인들이 과거에 불렀던 노래들을 학습받은 이 기계가 지금 이 시대의 그 고인이 된 가수가 지금 이 시대의 노래를 부른다면 어떻게 불렀을까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결국 인공지능은 인간을 대체해버릴 듯합니다. 약한 인공지능인 알파고나 이 모창 AI도 만만치 않은데 미래에는 더 다양하고 더 유능한 인공지능들이 줄줄이 나타나서 인간 노동자가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들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영국 방송 BBC는 20년 안에 없어질 가능성이 큰 직업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주요 직업군을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텔레마케터, 컴퓨터 입력 요원, 법률 비서, 격리, 분류 업무, 검표원, 판매원, 회계관리사, 회계사, 보험사. 여러분 그런데 이 직종들을 보니 두 가지의 특징이 보입니다. 하나는 단순 육체 노동 직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전문 직종들도 보입니다. 법률 비서나 회계관리사, 회계사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자격이 있어야 하는 전문 직종이지 않습니까? 반면에 예술 직종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술 직종은 아직까지는 위험하지 않은가 봅니다. 그런데 미술을 전공하는 이 대학생 운동원에게 제가 이 특강을 준비하면서 한 3, 4주 전쯤에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으로 이미 전시회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온 기사였는데 제가 그 사진을 못 준비를 했네요. 지난주에 나온 기사였는데 AI가 그린 그림으로 미술관에서 그림 공모전을 했는데 총 3,000점이 넘는 작품이 출품됐는데 그 중에 5개를 뽑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AI가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AI가 예술 직종들도 파고들고 있다는 것이죠. 예술 직종들도 나중에는 사라져 버릴지도 모릅니다. 미술뿐만 아니라 음악도 마찬가지겠죠. 사람이 작곡한 곡은 표절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데 인공지능이 작곡한 곡은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모든 곡들을 분석할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도 제시되지 못할 것입니다. 심지어 제가 정확히 2월 20일 월요일에 정부 SFC 위원들과 모인 자리에서 우스갯소리로 나중에 뒤에서도 더 자세히 보겠지만 챗 GPT가 소설을 쓰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진짜로 찾아보니까 이틀 뒤인 22일에 챗 GPT 즉 인공지능이 쓴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인공지능이 쓴 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획부터 출판까지 일주일이면 책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작가를 꿈꾸고 있는 친구들은 글을 쓰기 위해서 상상력을 기르는 것보다 어쩌면 챗 GPT 활용법을 익히는 것이 더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의 발전은 우리의 삶을 위협할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상상만 해봐도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되면 많은 운전기사들이 자리를 잃지 않겠습니까? 아주 실력이 출중한 통번역기가 일상화된다면 통역사와 번역가는 물론이고 외국어 학원과 강사들도 설 자리를 잃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들은 약한 인공지능이거나 인간 수준의 범용 인공지능일 뿐입니다. 문제는 초인공지능입니다.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꼭 악기 이름 같죠? 이 사람이 우리가 이 커즈와일인가? 이 커즈와일 건반을 만든 사람이 이 사람 맞습니다. 근데 이 전자악기 브랜드 커즈와일이 우리나라 영창뮤직에 인수된 후에 지금은 영창뮤직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가 2005년에 출간한 책이 있었는데요.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에서 2045년이 오면 AI가 인간의 능력을 앞서 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선거로 따지면 골든 크로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넘어가는 시점을 특이점이라는 용어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2005년에 예언한 것인데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비대면 일상이 너무 지금 일반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과학이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어쩌면 2045년이 되기 전에 그러한 상황이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2011년에 출간된 UN 미래보고서 2025에 보면 UN 미래포럼 회장 제롬 글렌이라는 사람이 2025년에 사이버 나우가 상용화되는 사회가 올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 사이버 나우라는 용어는 이 사람이 역시 처음에 만든 용어인데 콘택트 렌즈나 피부에 이식할 수 있는 또 옷이나 안경처럼도 착용할 수 있고 뇌의 지시를 받아서 작동하는 것인데 쉽게 말해서 몸에 이식되어 있는 스마트폰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이렇게 사이버 나우가 상용화되면 원격 교육과 원격 검진, 원격 근무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2025년은 단 2년 남았습니다. 그가 예견한 시기가 2011년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도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미 기술은 다 완성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 우리가 걱정하는 바가 있죠. 그것은 인간이 인공지능의 노예가 되어버리지는 않을까. 물론 인공지능이 인간이 해야 할 일들을 알아서 처리할 것이라는 안도감도 동시에 들지요. 그러나 모든 면에서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초인공지능이 등장한다면 그 강력한 AI가 인류의 모든 데이터에 스스로 접근해서 학습한 후에 기존의 모든 온라인 기계와 프로그램을 통제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과학 기술의 발전이 인류의 삶을 편리하고 풍성하게 바꾸어 놓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농업혁명 이후 과학혁명과 산업혁명으로 이어진 급진적인 변화 속에서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에 도전하였고 그 도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명적 시대의 중심에는 인공지능이 있죠. 그런데 인공지능이 인간의 편의를 도모하는 역할만 할 것인지 아니면 급기야 이제는 인간을 정복하지는 않을지 그것에 대해서 미래학자와 관련 학계에서는 의견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설사 인공지능이 인간을 정복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만큼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인간은 어떤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까? 비록 SF 영화에서와 같이 인간이 기계의 노예가 되지는 않더라도 인간 소외와 주체성 상실은 충분히 우려할 만할 것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진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특강을 준비하면서 저조차도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계속해서 새로운 내용들이 튀어나옵니다. 이 강의를 제가 처음 준비하기 시작한 것이 2월 말이었는데 대략 한 달 가까이 지나는 동안에 계속해서 새로운 이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처럼 이 빠른 세상 속에서 인공지능이 날로 발전해 가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과학의 발전을 통해 누려왔던 것처럼 점점 더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게 되고 또 인간은 이전과 달리 늘어난 시간만큼 여가를 활용해서 스포츠와 게임을 즐기면서 건강관리 또 수면관리를 위해서 힘을 쓰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인공지능이 단순한 인간의 도우미 역할을 하는 약한 인공지능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즉 인공지능이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때가 오지는 않을까.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약한 인공지능이 아닌 인간과 같은 의식과 마음까지도 갖는 강한 인공지능으로 나아가 인간을 초월하는 신적 존재가 이루어지는 초인공지능에까지도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출신으로 옥스퍼드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에서 역사학을 가르치고 있는 유발 하라리 교수가 있습니다. 그는 2017년에 발간한 자신의 저서 호모 데우스 미래의 역사라는 책에서 인공지능 시대를 예언하면서 앞으로 호모 사피엔스는 사라져버리고 호모 데우스의 시대, 곧 인공지능이 신의 경지에 이르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초인공지능의 시대는 기존의 해석과 자연법칙이 용인되지 않는 전혀 새로운 현실이 시작되는 지점에 접어드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런 단계에 대해서 미국의 수학 박사면서 대학에서 수학과 컴퓨터를 가르치다가 현재는 과학소설 작가로 활동하는 버너 빈지라는 사람이 바로 그 시기 앞에서 커즈와일이 말했던 그 특이점이라고 하는 그 시기가 이 사람은 2030년에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커즈와일은 빈지의 예언보다 15년 뒤인 2045년에 이런 시기가 올 것이라고 했죠. 이러한 시대의 도래를 확신하는 자들은 인간화된 기계들이 인공지능 발전 속도로 보아서 머지않은 미래에 등장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이 개발자 또는 이 초인공지능을 시대를 낙관하는 자들은 기계와 인간의 물리적인 친화 관계를 즐겨 상상하기도 합니다. 1985년생, 굉장히 젊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일본 장기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인데 그가 현재의 기술로는 기계가 목표나 목적을 지니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반드시 지성까지 갖추게 되고 스스로 알아서 똑똑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기계를 자식으로까지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기계를 만약 자식으로 생각할 경우 기계와 인간의 차이는 무색해질 것이라는 것과 인간의 고유한 이성, 감정, 또 사고, 종교성 등은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점이 문제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관점에서 서울대 종교문화연구소의 이창익 교수는 인공지능은 모든 인간 두뇌의 집합체, 즉 전체 인간의 모든 데이터를 종합하여 산출되는 하나의 인간이자 모든 인간이 될 것을 의도한다. 기계가 점점 더 인간이 되어 간다, 이 말을 지금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화된 기계가 탄생한다든지 특이점이 현실화된다면 인류에게 어떻겠습니까? 재앙이 될 것입니다. 인간을 위해 만든 인공지능이 자신의 창조주, 즉 그 기계를 만든 인간보다 능력에 있어서 탁월해진다면 이제 인공지능은 자신을 만든 창조주를 지배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오래전에 인공지능이 바로 이렇게 인간의 능력을 초월할 것임을 말한 자가 있습니다. 바로 컴퓨터를 최초로 만든 앨런 튜닝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른바 생각하는 기계가 미래에 등장할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그런 기계는 궁극적으로 인류에게 위험하여 분명히 인간을 불안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생각하는 인공지능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을 공격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인공지능이 인간을 죽이는 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코바야시 마스카즈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죽이는 날이 미래에 오는 게 아니라 이미 왔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예로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들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에 LA 인근에서 충돌 사고가 일어났는데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인 이 오토파일럿이 마주오는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로 2명이 숨졌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당시 자율주행 자동차에 앉아있던 그 자율주행 자동차가 운전하는 운전자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이 자율주행 시스템이 성공한 시스템 아닙니까? 자기가 운전하는 그 자동차에 탄 사람을 살렸으니. 여러분은 운전자를 살리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타시겠습니까? 아니면 운전자는 희생하더라도 운전자 1명 희생하고 2명 살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선호하시겠습니까? 벌써부터 도덕성의 결여가 예상되는 제 질문 아닙니까? 운전자의 입장에서 당연히 자기를 살리는 차를 타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다수를 죽이더라도.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븐 호킹, 이 사람은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과 관련하여 인공지능이 미래에 인간의 의지와 충돌할 수 있는 독자적인 의지를 갖게 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무기 개발 경쟁은 아예 시작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인공지능 학계에서 말하는 특이점이 당도한다든지 강한 인공지능 혹은 초인공지능이 절대로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관한 저명한 논문지인 JAIR이라는 이 논문지의 편집장인 토비 월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2016년에 인공지능 관련 어느 국제회의에서 인간이 기계에게 정복되는 특이점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제목의 강연을 했습니다. 딥러닝 연구를 선도하는 뉴욕대학의 리안 르쿤 교수 역시 인공지능 위협론에 대한 논의에 질려있다고 했고 몬트리올 대학의 요슈아 벤지오 교수 역시 어느 인공지능 관련 워크숍에서 기계는 인간과 같은 그런 성질을 품을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이 기계에 의해 지배당하는 세상은 결코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생각하는 기계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지능과 합리성, 추리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수많은 돌발 변수들이 질비한 이 세상의 삶에서 아무리 연상 기능이 뛰어나다고 해도 인간처럼 창의적이고 즉각적이며 합리적인 소통이 가능한 기계는 만들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인공지능의 활성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계학습에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계는 기계학습을 통해 인간의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알고리즘이나 프로그램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기계학습을 할 때 기계는 언제나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기준으로 되돌아오는, 다시 말해서 인간의 지도학습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기계는 언제나 영원히 인간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인공지능은 독립적으로 존재하거나 사건에 대해 창의적인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능력은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또 여전히 기계는 기계이기 때문에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의료 시스템도 병 진단과 처방은 신속하고도 비교적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지만 왜 그 환자가 병에 걸렸는지, 약 처방과 수술 결정은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아울러 기계는 인간과 달리 자의식이나 감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인간과 인공지능 로봇 간의 일종의 인격적인 관계 또는 정서적인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일본에서 케어 로봇 형태로 만들어진 로봇 페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페퍼도 감정 인식을 흉내만 낼 뿐 실제로 희로애락을 인간만큼 진정성 있게 표현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공감해서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화된 학습을 통해서 그런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감정은 오랜 인류 역사의 기간 동안 서사적인 삶을 통해 축적되어 왔기 때문에 이 기계는 이러한 인간과 근본적으로 인격적인 소통을 이루어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인공지능은 분명히 한계를 지닙니다. 인간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 그 이상은 실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렇게 두 가지의 팽팽한 의견을 소개했습니다.
인공지능이 결국에는 인간을 앞서갈 것이다. 아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관련 학자들도 의견이 팽팽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공지능의 발전과 그 능력을 과소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한 인공지능이나 초인공지능의 시대가 만약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만한 약한 인공지능은 계속 발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능가하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사업을 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오히려 기계를 사람보다 선호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인공지능의 발전은 인간의 육체 노동은 물론 정신 노동에 속하는 일, 심지어 교육과 건강 또는 종교에 관한 일까지 탁월하게 처리하는 능력을 보여줄 것이고, 인간은 이러한 인공지능의 도움을 크게 받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인간의 편의가 극대화될 것은 눈에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특히 어느 정도 인간과 공감을 이룰 수 있는 기능형 로봇과 같은 인공지능을 구입하여 삶의 편리를 도모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 비서 로봇, 간병인 로봇, 애완견 로봇과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 친화적 기계들은 재료공학과 센서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인공지능이 결국에는 인간보다 더 인간답게 만들어낼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편의를 혁신적으로 극대화시킬 모든 기기의 중심에는 이 인공지능이 있는 것이죠. 인류는 그야말로 인공지능 지배 시대에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경제포럼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은 자신의 저서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에서 인공지능으로 압축되는 제4차 산업혁명의 어두운 면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능형 로봇의 출현, 유전공학과 생명과학 그리고 재료과학 등의 도움으로 삶의 질을 현저하게 향상시켜줄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 시대의 수혜자와 소외자가 발생할 것이고, 이것은 곧 불평등을 낳고 승자와 패자로 갈라놓게 되어 궁극적으로 계층 간 갈등과 충돌을 야기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백종현 서울대 철학과 교수는 인공지능의 발전은 인간도 하나의 지능 기계로 간주되는 등 인간 존엄성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만약 비이성적인 자, 사이코패스 또는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 이데올로기적 성격의 인간 등이 고도로 발전된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거나 특히 그런 기계를 독점하게 된다면 인류에게는 큰 재앙이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지구촌 곳곳에서 우리가 지금 이름만 말하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 정치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인공지능 중심 시대의 인공지능 발전에 대한 관심 못지않게 이러한 인공지능을 만드는 주체로서의 인간이 최상의 미덕과 윤리의식을 구비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건설적인 4차 산업혁명과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할 지혜를 모으는 데 힘써야 합니다. 비록 초인공지능의 기계로 발전하지 않더라도 기계에 대한 의존이 더하면 더할수록 인간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까지도 주체성을 상실하게 되어 전인격적으로 유약한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인간의 행복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필요로 했으나 역설적으로 인공지능 때문에 인간의 행복도가 더 낮아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성은 상실되어 가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더 인간처럼 되어가고 오히려 인간은 더 기계처럼 되어가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인공지능의 발달을 보면서 그것이 점점 종교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막강한 능력은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기는 장면에서 확연하게 드러났죠. 앞서 언급했던 이 일본 장기 프로그램 이 개발자가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던 그 사건을 보고 과학이 종교가 되는 순간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알파고가 승리한 그 순간이, 기계가 인간을 승리한 그 순간이 인간을 넘어선 지적 존재가 종교적인 대상이 되는 순간으로 보이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기존의 종교를 대체할 수도 있다는 선언처럼 들립니다. 앞서 언급했던 이 이스라엘의 유발 하라리 교수는 데이터 교의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즉 기존의 종교 기능까지도 기계가 이제 점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된다면 정보 과학 기술에 대한 맹신을 넘어서 어떤 이들에게는 유사 종교화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발 하라리는 그런 단순한 정도의 종교적인 의존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의 종교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윈의 진화 생물학과 튜링의 컴퓨터 기계를 만들면서 데이터교는 완성될 것이고 기존의 종교와 같은 형식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슷한 주장을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로봇과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구글과 우버 등에서 활동했던 앤서니 레반도브스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똑똑해서 지구를 정복하고 다스려 왔지요. 그래서 지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에 인간보다 더 똑똑한 그 무엇이 나타나서 평화롭고 고요한 천국을 만들어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후에 그는 인공지능을 숭배하는 교회를 제안해서 스스로 이 종교의 교주가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참 엉뚱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가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영향력이 있는 엔지니어였다는 점에서 결코 그 한 사람만의 엉뚱한 일탈처럼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주 걸출한 형태의 종교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사람들은 과학의 힘, 인공지능의 힘을 통해 종교의 영역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전에는 점쟁이에게 찾아가고 교회 가서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하고 말씀을 듣던 것에서 이제는 그냥 컴퓨터 앞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인을 깜짝 놀라게 한 챗 GPT에 대해서 한 번씩은 들어보셨겠죠. 챗 GPT는 사칙 연산은 물론이고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계산도 척척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인간처럼 시도 쓰고 질문에 답도 하고 인간의 지성이 언어를 통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평균적인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 같습니다. 이 챗 GPT에게 IQ 검사를 했더니 147이라는 수치가 나왔고 심지어 미국 의사 면허 시험과 로스쿨 시험까지도 합격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챗 GPT에게 몇 가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주일학교를 주제로 한번 시를 써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일학교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랑을 배우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어린이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며 성경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일학교 시를 써보겠습니다. 라고 하더니 정말 멋진 시를 써냈습니다. 주일학교에서의 아침, 새벽이 쏟아지는 창밖에 어린아이들의 발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작은 발걸음, 하나님의 가르침과 함께하는 아침입니다. 성경 속의 이야기와 노래를 들으며 어린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주일학교는 하나님의 품에서 키워지는 곳, 어린이들의 미래를 밝게 비춰주는 보배입니다. 그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과 함께하기를, 주일학교에서 배운 가르침이 늘 그들의 영원한 길잡이가 되기를. 주일학교는 작은 씨앗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무궁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가 이 세상을 살게 하며 예수님의 사랑이 이어지기를 빕니다. 아멘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기계가 쓴 시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을 가지고 설교를 써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챗 GPT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저에게 설교문을 갖다 주었습니다. 한 A4 용지 반 페이지 정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챗 GPT에게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훌륭하게 썼어. 그러자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또 문의해 주세요. 라고 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좀 더 잘 써볼 수는 없겠어?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새로운 또 설교문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제목부터 시작해서 짤막하지만 서론과 본론과 결론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짤막한 내용이지만 맨 마지막 분단을 읽어보면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높은 표준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모범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그의 삶에서 얻은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우리의 일상과 업무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해 9월에 SFC 헌신 예배 때 이곳에 와서 바로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때 우리가 이 신앙에서도 앞서 나가야 하지만 일상의 삶에서도 특별히 학생들은 학업 생활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최고가 되기 위해 정말 힘을 써야 한다라고 했던 그 설교를 마치 요약이라도 한 것처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록 심오한 이 교리적인 부분이 약해 보이기는 해도 아주 잠깐의 큐티를 나눌 정도는 되어 보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이 평상시 출근길에 혹은 학교에 가는 길에 성경을 묵상한 후에 잠시 그 말씀의 교훈을 생각하는 그런 좋은 방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러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필요성도 못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공지능의 실력이 워낙 출중하다 보니 이제 우리는 일일이 목사님을 찾아갈 필요도 못 느낄 것입니다. 챗 GPT에게 무엇이든지 물어보면 되고 성경에서 난해하게 생각되는 구절들, 궁금증이 생기는 것도 다 물어보면 됩니다. 성경의 배경까지 다 알고 있을 테니까요. 교회 다니는 우리뿐이겠습니까? 어쩌면 이제는 무당들과 점쟁이들도 설 자리가 줄어들지 모릅니다. 제가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이제는 인공지능이 사주팔자도 다 알려주고 오늘의 운세도 척척 짚어주지 않겠습니까? 제가 챗 GPT한테 저의 태어난 날과 시간, 제 이름,
입력해 주었습니다. 지역까지 입력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주팔자를 물어보았는데 이 녀석이 미국에서 태어난 녀석이라서 그런지 사주팔자는 동양에서 이루어지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알려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양식으로 물어봤습니다. 저의 별자리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의 성격까지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혈액형을 알려주었더니 역시 성격도 알려줍니다. 이번에는 MBTI를 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특징까지도 알려줍니다. 제가 더 찾아보니까 바로 이번 주에 3월 15일에 보도된 뉴스입니다. 새로운 버전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쩌면 한국판 챗 GPT가 나와서 한국어 패치가 더 원활하게 돌아가고 심지어 사주팔자나 점을 보는 기능까지 더해진다면 관상까지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서 진짜로 눈에 보이는 신을 찾으려 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몇 가지 우려되는 질문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증강현실, 안면인식을 통해 인공지능이 설교를 한다면 아까 그 얘기했죠. 모창 AI처럼 죽은 가수들을 재소환해서 그 가수들이 현대의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우리 시대를 앞서 나갔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을 재소환해서 인공지능으로 설교를 하게 한다면 인공지능은 목사와 교회를 대체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하는 AI가 나올 수 있을까? 인공지능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 마침내 영혼까지 가질 수 있을까? 좀 다소 엉뚱해 보이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이 중에서 몇 가지는 실제로 기독교계와 과학계에서 최근 치열하게 토론이 오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능가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게 가능하다고 말을 하겠죠.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2017년 독일 비텐베르크에서는 로봇 목사 블레스 유투가 등장했습니다. 이 로봇 목사는 5개 언어로 유창하게 설교를 하고 신자들을 축복하기 위해 치켜든 손에서는 광채가 나옵니다. 목사님들 손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이 기계에서는 광채까지 나오니 시각적 효과까지 있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아멘을 하겠죠. 물론 이 로봇은 어디까지나 입력된 대로만 움직이는 기계에 불과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로 딥러닝 기술을 통해 완벽하게 사람과 똑같은 AI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 대선에서 AI 윤석열이 등장했는데 겉보기에는 똑같은 윤석열 대통령인데 실제로는 만들어진 이미지로 사람들의 질문에 답변을 즉석에서 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여러분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겠지만 정말 그런 일들이 그 어떠한 윤리적인 여과도 없이 무분별하게 진행될까 봐 한편으로는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오지근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학의 발전을 위험하게 바라보는 이유 중 하나는 인간 중심의 발전이기 때문입니다. 과학의 발전은 합리주의와 인본주의를 강화시킵니다. 문제는 인간을 초월하는 신의 영역에 다가가기 위한 노력이 과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최근 새롭게 생겨난 트랜스휴머니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초월한다는 뜻을 가진 접두사 트랜스와 인본주의를 뜻하는 휴머니즘이 합쳐진 신조어입니다. 인본주의는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는 사상 아닙니까? 신본주의 세계관에 반대하면서 인간을 세상의 어떤 것보다 위에 두는 움직임이 인본주의인데 그 인본주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간이 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트랜스 휴머니즘 사상입니다. 그런 헛된 믿음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인공지능의 발달은 신을 밀어내고 신의 자리에 인간이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2018년 서울대 과학교육과 박사과정 중에 있던, 지금은 박사가 됐겠죠, 이경건 학우가 하나님의 형상의 형상으로서의 인공지능 이해라고 하는 기가 막히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당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형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인간보다 더 인간 같은 형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 사역을 인간이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바벨탑의 교훈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바벨탑을 쌓은 목적은 저 하늘 높이 쌓아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벽돌을 굽고 그 벽돌을 쌓아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기술이 생겼을 때 인간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쌓고 또 쌓았습니다.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의 박옥주 교수는 인공지능 개발의 동기는 하나님처럼 지배하고픈 동기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또 발전하겠죠. 우리의 눈과 귀가 그것을 다 쫓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를 하지만 이 강의를 준비하는 중에도 몇 번을 고쳐야 할 정도로 새로운 이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렇게 발전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벨탑의 교훈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감당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그렇게 건축술을 개발했을 때 벽돌을 만들 수 있는 기술과 그 벽돌을 쌓아서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기술을 만들었을 때 누군가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쌓았지만 또 누군가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성전도 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양한 과학의 기술을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사용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찾아보니까 어떤 기독교 교육과 이 대학에서는 학생들 동문끼리 철로 역정 프로그램을 VR처럼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것들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좋은 방향으로도 얼마든지 쓸 수는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좋은 과학자가 나오고 좋은 개발자가 나와야 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자신들의 그 알량한 기술들과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리에까지도 올라가서 이 세상을 지배하려 하겠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더욱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